자, 안녕하세요. 전력공학 강의하는 정종현입니다. 전력공학 같이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전설로 편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1장 전설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전설로 송전, 배전, 그다음에 고장계산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설로가 가공전설로하고 지중전설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는 가공전설로 하고 지중전설로인데, 지중전설로는 한 문제 정도, 그다음에 가공전설로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공전설로 하게 되면 세 가지죠. 전선하고요, 그다음에 지지물하고요, 그다음에 애자. 요 세 가지를 공부하시면 돼요. 지지물, 애자. 그래서 전설로, 가공전설로는 세 가지를 공부한다.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전선이 나오게 되는데, 전선의 구비 조건, 전선하게 되면 구비 조건이 도전율, 가요성, 기적강도, 내구성, 가선작용력 이런 것들은 커야 되겠죠. 내식성도 있어야 돼요. 내식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저항, 그다음에 중량, 가격 이런 것들은 적어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공전선 구비 조건은 도전율, 가요성, 강도, 내구성, 그다음에 내식성 등은 좋아야 되는 것이고, 저항값, 무게, 가격은 적을수록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선의 구성은 우리가 이제 크게 보게 되면 단선과 연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통 이제 전선이 단선과 연선이다. 단선은 시험 문제는 많이 안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연선을 공부하려면 단선이란 말을 알아야 되니까, 단선이란 말은 한 번의 중심선 위에 육의 한 번의 중심선 위에 단면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한 번의 도체가 단선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직경으로 호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면 2.6mm, 그 다음에 3.2mm, 그 다음에 4.0mm 이런 식이죠. 4.0, 5.0 이렇게 나가는 걸 말하게 되는 거죠.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연선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연선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한 번의 중심선 위에 6의 층수배수, 이 말 꼭 기억하세요. 만큼 증가하는 거죠. 여기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한 번에 중심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전선이 1층 6개, 2층 12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중심선 위에 6의 층수 배수다 이런 얘기죠. 연선을 구성하는 총소선수 이렇게 공식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총소선수 3n 가로 열고 1 플러스 n 플러스 1 이것은 공식이 아니고 요거 층수를 전부 다 더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총소선수 중심선 하나 더하기 1층에가 6개가 있잖아요. 6 곱하기 1 더하기 2층에 12개가 있잖아요. 6 곱하기 2 6 곱하기 2 더하기 그 다음에 6 곱하기 3 땡땡땡땡 가가지고요. 6 곱하기 n이에요. 이렇게. 요게 이제 바로 총소선수 값이 되는 것이죠. 총소선수 값이죠. 그러면 요거 다시 쓰게 되면 1 플러스 한 다음에 6 가로 열고 1부터 n까지를 더하기 한 값이죠. 이렇게. 그러잖아요. 1부터. 여기 1부터 n까지 더하기 하는 방법 요게 1부터 n까지 더하기 하는 방법은 처음하고 끝을 더하죠. 1 플러스 n을 하죠. 이렇게. 곱하기 요 n값의 절반하면 되죠. 2분의 n. 요게 이제 1부터 n개까지 더하기 한 값이죠. 이 값하고 여기 6하고 곱해서 약분하면 3n이 되는 것이죠. 그럼 1 더하기 되죠. 단순히 요걸 더해 놓은 식이에요, 요게. 그래서 이 수식은 공식이라고 보기보다는 여기에 중심선 하나하고 1층에 6개, 2층에 12개, 3층에 18개를 전부 더해 놓은 수식이고, 여기 n이란 말은 중심선을 뺀 층수예요. 중심선을 뺀 층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선에 바깥지름이 있는데, 바깥지름은 당연히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요 D값이 바깥지름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 한 선, 두 선, 세 선, 네 선, 다섯 선이잖아요. 요 다섯 선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D값에다가 여기에 중심선 하나에다가 층수에 2개씩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D라고 하는 것은 층수에 2배를 하고 가운데 거 하나 더해서 소선의 지름하게 되면 나온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연선의 단면적은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하고 D값을 구했으면은, 자, 여기에 소선의 단면적에 소선수를 곱하는 방법이 있고, 소선의 단면적을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하죠. 그냥 4분의 파이 D 제곱, 소선의 직경을 구했으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바로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런 공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구조, 연선이라는 말은 한 번의 중심선 위에
유구의 층수 배수 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것 다 해결되죠. 그다음에 연선의 종류가 나오게 되는데요. 연선의 종류라고 보게 되면 아까 앞쪽에서 이제 그림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이 요거 있죠. 요와 같이 생긴 것이 같은 재료로 되어 있는 거. 요게 구리거든요. 그러면 구리로 심이 되어 있는 연선 이름하여 동심연선이에요. 구리가 심으로 되어 있는 연선, 동심연선. 이 동심연선이 이제 구리가 연동선하고 경동선이 있으니까 연동으로 만들면 경동연선, 연동으로 되어 있으면 연동연선, 경동으로 되어 있으면 경동연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중공연선이란 말은 동일한 기울기 동량으로 바깥지름을 크게 한 연선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다시 앞쪽 그림에서 가서 보시게 돼요. 그림 여기 표피 효과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전선에 교류 전하를 충전시키면 표면을 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전하가 없다는 얘기거든 지금. 그러면 굳이 가운데 전선을 넣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같은 재료를 가지고 바깥 안쪽에 있는 전선의 재료를 바깥쪽으로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쪽은 비고 바깥쪽이 넓어졌으니까 보다 더 많은 송전을 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생긴 것들이 중공연선 말 뜻 그대로 가운데가 비어있는 연선, 같은 재료의 양으로 바깥지름을 크게 한 연선. 그러면 굳이 왜 했느냐면 초고압 송전 계통에서 코로나를 방지하려고 코로나 방지. 그래서 중공연선 나오면 코로나 방지 이렇게 바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성연선이란 말은 두 가지 금속 이상의 재료를 가지고 합성하여 만든 연선을 말하게 되는데 주로 강심 알루미늄 연선인 ACSR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ACSR이 우리가 송전선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ACSR의 특징, 여기 경동 연선과 비교한 표가 있는데 이 표를 가급적이면 알아두시는 것이 좋아요. 이해가셨죠? 이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즉, 경동 연선에 비해서 ACSR은 직경은 커지죠. 비중은 줄어들죠. 강도 커지죠. 그래서 가볍고 강도가 크고 직경이 커서 코로나 방지에 유리하게 되는 것이고 대신에 도전율이 약간 적거든요. 왜냐하면 경동의 퍼센트 도전율은 97%고 연동의 그다음에 알루미늄의 퍼센트 도전율이 61%인데 퍼센트 도전율이 약간 작기는 하지만 우리가 송전선으로 사용할 때에는 꼭 도전율이 큰 것만이 구비 조건이 아니잖아요. 직경 커서 코로나 방지 유리해야 되고 비중 작아서 가벼워야 되며 강도 커야 되겠죠. 그래서 가선 공사하기가 편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심 알루미늄 연선은 가볍고 강도가 크고 코로나 방지에 유리하고 그래서 초고압 송전 계통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 ACSR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선 굵기 선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면 되는데 전선 굵기 선정 시 고려사항 구비 조건과 거의 비슷하죠. 그러나 굵기 선정할 때 고려사항은 구비 조건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저 송전선 굵기 선정 시 허용 전류가 제일 중요하죠. 전선에서 허용할 수 있는 전류값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전압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송전 계통이나 특히 배전 계통에서는 여기 전압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수연단 전압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강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요 세 가지 꼭 외워야 돼. 허용전류, 전압강화, 궤적강도. 여기에다가 송전 계통일 경우에는 코로나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력 손실도 고려해야 돼요. 그 다음에 특히 경제성도 고려해야 되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제성 하면 우리 이제 경제적인 송전선 굵기라고 그래서 좀 그 뒤에 나오면 바로 켈빈의 법칙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경제성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돼요. 송전 계통이 아닌 배전 계통이나 옥내 배선 같은 경우는 허용전류, 전압강, 궤적 강도가 고려 사항이고요. 송전 계통에서는 여기에다가 코로나, 전력 손실, 그다음에 경제성 이와 같은 것들을 고려해 줘야 됩니다. 자, 경제성에서 경제적인 송전선의 굵기 켈빈 법칙이죠. 요 켈빈 법칙은 요 수식을 다 외우는 것은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문제가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시험 문제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을 물어보고 기본적인 걸 물어보는 것이지 어떤 수식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제 계산하고 요런 것들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수식보다는 요 말의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제적인 송전선의 굵기를 선정할 때에는 전선의 단위 길이당 시설비에 대한 1년간 이자하고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그 전선로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유지하게 들어가는 비용 등 비용한 계산값하고 단위 길이당 1년간 손실 전력량을 요금으로 환산한 금액. 그러니까 그 전선로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과 그다음에 손실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전력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그때 요금하고 그게 비용이 동일해졌을 때 같아졌을 때 그때 전선 굵기가 가장 경제적이다. 이걸 증명한 사람이 켈빈이라는 사람이 증명한 것이고 이 켈빈의 법칙 그래서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는 켈빈의 법칙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여기 부분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요걸 이제 수식으로 나타난 값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요게 이제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i제곱 r이 손실이잖아요. i제곱 r이 손실이 된 금액이에요. 요 금액이 같아졌을 때가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다라고 하는 것이. 이걸 이제 정의를 해보게 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산식 하는 것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을 보지 않고 다른 시험을 볼 때는 여기 나오는 계산식까지 다 하여 주시고 혹시 자격증 시험에 대비하신 분들은 여기 이 말의 의미만 아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전선의 이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전선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이도라는 말이 뭐냐면 전주가 이렇게 있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관 S가 나타나고요. S메타 경관이 있고요. 그러면 전선을 가선 공사를 하게 되면 밑으로 처지게 되죠. 수평선에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때 여기서 이렇게 처지는 정도가 보통 2도라고 부르죠. 딥. 그래서 2도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2도 값이 되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되죠. 밑으로 이렇게 2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 2도는 당연히 이 경관이 늘어나면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장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장력이 뭐냐면 양쪽에서 고정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서 힘을 받게 되죠. 이렇게 양쪽에서 전선이. 그러면 여기 중앙에서 옆으로 받는 수평장력이라는 것이 걸려요. 수평장력이라는 것이 걸리게 되는 것이고 그럼 당연히 이 수평장력이 크게 작용하면 위로 당길 수가 있고요. 수평장력이 작게 작용하면 밑으로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수평장력의 2도 값은 반비례하고 경관에는 비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2도예요. 근데 2도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전선로에 어떤 영향이 있게 되느냐. 영향을 보게 되면 2도의 크기는 지지물의 높이하고 연관되죠. 높이라는 말은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말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이 높이가 높으면 2도를 많이 잡아도 되죠. 높이가 작으면 2도를 높게 잡았을 때 여기 지표상 높이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때 지지물의 높이하고 연관될 수밖에 없죠. 2도가 너무 크다는 말은 여기가 너무 크게 되게 되면 그만큼 좌우로 진동이 크게 되어서 다른 전선하고 접촉하거나 수목 등하고 접촉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가 2도가 너무 작으면 여기 수평장이 커지죠. 반비례해서 여기서 반비례해서 전선의 장력, 수평장이 커지니까 전선이 떨어질 경우가 있다. 단선될 우려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2도는 적당해야 되는데 자 여기 2도 값은 그래서 얼마가 되느냐. 2도의 영향 꼭 한번 읽어 주시고요. 그래서 2도에 하게 되면은 2도의 크기 값 요 수식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8t 2도 t의 값은 8t 제로분의 WS제곱이다. 자, 여기서 T제로라고 쓰거나 T라고 썼는데요. 어떤 것을 기호를 쓰든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T제로나 T라고 썼던 요것들이 전선 수평장력이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렇게. 수평장력 킬로그램이죠. 전선의 수평장력입니다. 라고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러므로 여기 이제 W 값은 하중이죠. 연간 S의 제곱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2도 D 값은 수평장력이랑 반비례 하중의 비례, 그 다음에 전선 경관의 제곱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식을 나오는 과정은 원래 이제 포물선이라든지 커터리너식을 이용해서 유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유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 꼭 암기하여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도를 계산하게 되면 전선의 실제 길이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죠. 2도가 처진 만큼 전선이 더 필요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전선의 실제 길이 S 플러스 3S분의 8D 제곱인데 경관보다 3S분의 8D 제곱만큼 더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 말도 꼭 기억해야 돼요. 전선의 길이는 경관보다도 3S분의 8D 제곱만큼 전선이 더 필요하게 되는데 이 값은 대략 경관에서 0.2에서 한 1% 정도 되는데 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요 수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도 계산에서는 요 두 가지 수식이
기본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아까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전선은 고조차가 없이 수평일 때 그렸잖아요. 근데 이도 계산은 여기에 만만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산악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조차가 있을 때의 이도 계산,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변수들을 다 고려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가장 기본인 내용이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이 기본인 내용을 필히 숙지하신 다음 그다음에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자격증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공부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무튼 요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제관이 된다고 하면 여기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점 간의 거리 수평장력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수평장력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요 위의 수식보다는 요 아래 수식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래 수식. 전선의 수평장력은 전선의 인장하중을 안전율로 나눈 값.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떤 문제화 시킬 때에는 전선 수평장력이 몇 킬로그램이다 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전선의 인장 하중이 얼마인데 그때 적용 안전율은 뭐 이제 얼마다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 안전율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아주 쉽게 되는 것이죠. 안전율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전선 인장 하중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면 전선 1m당 인장 잡아당기는 거죠. 인장했을 때 걸리는 하중이에요. 잡아당겼을 때죠. 이때 예를 들면 전선 1m당 잡아당겼을 때에 견딜 수 있는 양이 1000kg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인장하중이 메타당 1000kg만큼 견딜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는 얼마를 써야 되느냐는 거죠. 실제 적용한 값은 얼마를 해야 되냐 이거죠. 적용해야 될 값은 이 값의 절반만 적용해서 500kg을 적용했죠. 왜냐하면 더 많이 적용하면 안 되죠. 우리가 떨어지니까. 그럼 500만 적용하게 되면 두 개의 P가 2배가 나오잖아요. 2배. 그래서 실제 인장하중은 1000인데 적용하는 값을 500만 적용하면 2배만큼 아직 500이 여유가 있으니까 안전하죠. 그러면 적용한 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00값에다가 안전율 2로 나누게 되면 50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수평장력은 적용하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안전계수를 얼마나 잡을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우리가 보려고 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선 평균 높이가 나오는데 당연히 2도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전선의 평균 높이가 달라지겠죠. 요 이제 평균 높이 H값에서 H는 고저차고요. 요 H는 고저차이고요. 그 다음에 D는 2도죠. 그래서 고저차에서 2도의 3분의 2를 빼준 값이 전선의 평균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 변화에 따라서 2도와 전선 실제 길이의 변화량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선이 당연히 전선의 신장력이 있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2도도 전선의 온도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2도가 늘어나면 당연히 전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온도 변화에 대해서 2도와 전선의 길이값도 있더라 하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선의 하중인데요. 여기서 이제 가공 전선에 이제 할 때 요 하중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하중은 수직 하중이 있고 수평 하중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주가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전선이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지지물 강도를 계산할 때에는 당연히 평상시 적용하는 하중이 계산돼야 돼요. 그럼 여기 지지물에서 적용받는 것들은 완금의 무게, 지지물 자기 무게, 그 다음에 뭐 이 애자의 무게, 그 다음에 전선의 무게가 있겠죠. 이 중에서 지지물에 가장 크게 적용하는 하중이 전선의 무게예요. 전선의 무게는 다시 전선의 무게는 다시 수직 하중이 있고 수직 하중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받는 수평 하중이 있겠죠. 수평 하중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수직 하중과 수평 하중이 존재하고 두 개를 합치면 합성 하중이 나오죠. 이렇게 합성 하중이 나옵니다. 당연히. 자, 여기서 수직 하중 영향을 주는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자기 중량, 빙설의 하중 두 가지예요. 수직의 하중은 자중과 빙설. 자중은 당연히 공장에서 전선을 제조를 할 때 미터당
무게를 말하는 것이고 빙설의 하중일 때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때 이 빙설의 하중할 때 요 빙설이 있습니다. 요 빙설은 비중이 0.9이고 두께가 6mm 균일 부착 되었을 때의 하중을 계산해 놓은 수식입니다. 하중을 계산해 놓은 수식. 비중이 0.9, 두께 6mm가 균일 부착되어 있을 때에 그때 하중을 계산해 놓은 것이 여기에 전선에 붙어 있다고 보고 계산해 놓은 것이 빙설의 하중 값이에요. 현재 0.017 t 플러스 6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요 수식도 굳이 외울 거 없어요. 당연히 빙설의 하중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전선의 단면적이 있고 여기 전선 단면적이잖아요. 전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빙설이란 말이에요. 빙설. 여기 무게를 계산하겠다는 얘기 아닌가 지금. 그죠? 그럼 여기 전체 단면적에서 가운데 전선 단면적 빼세요. 그럼 빙설의 단면적만 딱 나와. 그럼 빙설의 단면적만 딱 나오게 되면 단면적 곱하기 길이 하게 되면 최적이 나와. 최적에다가 단위 중량을 계산하시면 되거든. 그렇게 계산했다는 것뿐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게 계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두께에다가 6mm하고 0.017은 상수가 나와요. 그러면 요거 굳이 꼭 증명해서 외워야 되느냐? 아니다는 것이죠. 빙설의 하중을 계산할 때에는 두께 6mm, 비중이 0.9, 두께 6mm가 균일되어 있다고 봤을 때의 빙설의 하중을 계산해 놓은 값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수직 하중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평 하중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수평 하중에서는 바람이죠. 풍압이죠. 풍압. 정확하게 이제 말하게 되면 수평 하중에 걸리는 것은 풍압만 걸리는 건 아니고 여기에 지지물 경간 차이에서도 견디고 각도에서도 걸리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주로 이제 전선에서는 풍압이 가장 크기 때문에 풍압 하중이 되죠. 그래서 지지물 강도 계산할 때에 가장 크게 적용할 하중이 수평 하중이고 그때 수평 하중 중 가장 큰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풍압이에요. 그래서 혹시 지지물의 강도 계산할 때 가장 크게 적용하는 하중이 뭐냐 물으면 당연히 풍압입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풍압 하중은 빙설이 많은 지역과 빙설이 적은 지역으로 나눠 있는데 여기서의 핵심이 빙설이 적은 지역이 핵심이에요. 빙설이 없다고 보고했을 때 풍압이죠. 이게 PKD거든요. PKD 곱하기 CM-3성인데 이게 전선의 단면이 이렇게 있는 거죠. 길이가 있고요. 전선의 단면이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불 거 아닌가요? 이때 여기에 풍압이라는 것이 있겠죠. 바람의 압력. 풍압 P로 쓰고요. 단위는 kg/m의 제곱이죠. 그래 단위 면적당 받는 압력이 풍압이죠. 여기 풍압이 나와 있어요. 여기다가 이 면적에 나와 있는 여기 전선 표면이 동그랗게 돼 있으니까 여기 계수 K가 존재합니다. 그 계수 K, 표면 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경이 존재하죠. 직경만큼 맞게 되겠죠. 직경. 그래서 PKD가 기본이에요. P, 풍압, K, 계수, D, 직경. 요만큼 바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단위 길이당. 이때 근데 CM-3성은 어떻게 나왔느냐면 단위가 미터로 되어 있는데 전선의 직경이 밀리미터거든요. 그리고 밀리미터를 요 미터로 바꾸면 CM-3성을 해야 여기 미터가 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 -3성은 여기 D에 밀리 값을 적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자, 빙설이 풍압 하중하게 되면은 빙설이 적은 지역이 기본이라겠어요. PKD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PKD. 이때 여기 빙설이 많으면 어떡하냐 이거죠. 이제 빙설이 많으면 아까 빙설이 균일하게 6mm가 부착되어 있다 그랬거든. 그러면 D값에다가 6mm 곱하기 2, 즉 12만큼 더 풍압을 더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빙설의 두께만큼 더 해준 거예요. 여기 12는 위쪽으로 6mm, 아래쪽으로 6mm 그렇게 되니까 12mm가 되죠. 그래서 여기 적은 지역에 PKD를 알고 계시면 빙설이 많은 지역은 D값에 12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선의 이제 하중이었고요. 그 다음에 합성 하중은 당연히 수직 하중과 수평 하중을 계산하시면 되죠. 합성 하중 값은. 수직 하중은 전선의 자중에다가 빙설의 하중을 더해서 하시면 되겠고 수평 하중은 수직 하중이니까요. 수평 하중 해주시면 되겠죠. 수직 하중, 수평 하중.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합성 하중을 계산하시면 되고 부하계수란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냐면 지지물 강도를 계산하잖아요. 지지물 강도를 계산할 때 이때
그냥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부하계수로 하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합성하중을 계산할 때에는 전선 자중에다가 부하계수를 곱하기만 하면 합성하중이 나오게 되도록 하자. 그러니까 합성하중과 전선의 자중의 비를 부하계수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 이제 시험 문제가 요 말의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죠. 지지물의 강도를 계산 등 할 때 부하계수가 뭘 의미하느냐, 그 부하계수는 합성하중과 전선의 자중을 가지고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선 도약에 대해서 알아. 진동과 도약. 이게 이제 뭐냐면은 가공전선이 공간에 있게 되면은 당연히 바람이 불거나 부하가 변동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전선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먼저 진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전선의 진동은 모든 길이가 있는 것들은 고유의 진동 주기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전선의 단면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전선의 단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바람이 불어와요.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은 여기 뒤에가 전선의 공기의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공기에 소용돌이가 생겼다는 말은 저압부, 고압부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양쪽에 전선이 팽팽하게 잡고 있잖아요. 바람이 불고 소용돌이가 생기면 이 전선은 당연히 위쪽과 아래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이게 진동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간상에서 이걸 쉽게 알려면은 막대기 같은 경우는 물속에 집어넣고 쭉 밀게 되면은 막대기가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그와 같은 현상과 똑같습니다. 이게 진동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이제 진동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고 바람이 부니까. 근데 문제는 전선에 고유 진동 주기가 있습니다. 고유 진동 주기가 있고요. 이 전선의 고유 진동 주기하고 그다음에 바람이 일었을 때에 그때 진동하고 바람이 일었을 때 진동하고 어떤 지점에서 공진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람이 일어난 진동과 바람과 그다음에 전선 고유 진동 주기가 어느 순간 공진을 일으켜서 전선이 심하게 상하로 흔들리는 현상이 진동이에요. 그러면 전선이 상하로 흔들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전선을 고정하고 있는 애자에다가 전선을 묶어놨잖아요. 또는 현수애자 같은 경우는 클램프로 전선을 꽉 고정해놨는데 이 고정된 지점에 전선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열화가 될 것이고, 그러면 전선이 단선될 우려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선이 진동이 생기게 되면은 당연히 전선 클램프 부근에서 전선 스트레스로 인한 전선이 진동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에서 있어서 단선 사고 등이 발생합니다. 대책 세워야 되겠죠. 대책은 댐퍼와 아모르드입니다. 댐퍼와 아모르드. 그래서 진동 발생의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선의 고유 진동 주기를 물어보는 문제하고, 근데 이것은 물어보는 것이 단순히 암기사항이니까 좀 어렵죠, 이게. 그죠? 요것은 만약에 혹시 숙지가 못해서 잘 안 맞더라도 여기는 꼭 알아야 돼요. 전선 진동에 대한 대책입니다. 대책은 댐퍼와 아모르드예요. 여기서 댐퍼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댐퍼의 종류는 피스톤 댐퍼, 그 다음에 토셔널 댐퍼, 피스톤 댐퍼, 그 다음에 토셔널 댐퍼,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댐퍼 등등등이 많이 있어요. 뒤에가 댐퍼란 말이 붙습니다. 댐퍼는 전선에다가 이렇게 대롱대롱 뭔가를 매달려 놓은 걸 말하게 되죠. 또는 스프링 댐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댐퍼도 있고요. 스페셜 댐퍼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선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진동으로 인한 에너지를 흡수하는 장치이고요. 아모르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게 되냐면, 아모르드는 클램프의 전선을 고정을 할 때에 전선의 첨가선을 덧대서 사용해서 강도를 보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이 진동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 힘을 보강해 주는 것이 아모르드예요. 그래서 댐퍼와 아모르드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 전선의 진동 방지 댐퍼와 아모르드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전선 도약이 이제 어떤 것이냐, 전선 주위에 빙설이나 물이 떨어져서 그 반동이 생기는데, 전선에 빙설이나 물이 떨어져서 반동 튕긴 것을 피빙 현상이라고 하죠. 이제 요즘은 이제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는데, 옛날에 우리가 이제 전력을 공부할 때는 피빙 현상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이제 피빙이라는 빙설이 피했다는 뜻인데, 전선에 빙설이 붙어 있다가 톡 떨어지면 그 반동으로 튕겨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빙 현상이 생기거나 사고 차단,
즉 부하가 전류가 흘러가고 있어. 갑자기 전선로를 차단해. 그러면 차단하게 되면 대전류가 흘러가다가 갑자기 차단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있는 에너지 때문에 전선이 튕겨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죠. 사고 차단하게 되면 전선이 튕겨 올라간다. 튕겨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전선이 이쪽에 클램프 부분 지점이 있고요. 이쪽에 클램프 부분 2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하고 튕겨 올라가면 이렇게 튕겨 오른다는 뜻이에요. 튕겨 올라가게 돼서 위쪽 아래쪽 전선이 닫을 우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닫을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옵셋이라는 걸 써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도록 하죠. 여기에 이제 철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선이 이렇게 배치가 되죠. 전선이 원래는 여기 배치되고 여기 배치되고 여기 배치되어서 전선이 수직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선이 이쪽에 배치가 되죠. 이렇게 2도가 있을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에 2도가 있으니까 이 전선이 튕겨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닿게 될 수가 있죠. 상하 전선이 닫을 우려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약으로 인한 상하 전선을 닫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은 수직선상에 내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전선을 같은 수직선상에 하지 않고 이 전선을 같은 수직선상에 하고 여기를 이렇게 놓고 이쪽은 이쪽에다보다도 약간 바깥쪽에 놓고 여기는 안쪽에다가 약간 안쪽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수직선상에 전선을 배열하지 않고 약간의 수평 간격을 유지해 주면은 이 전선이 튕겨 올라가더라도 같은 수직선상에 전선이 배열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도약으로 인한 단락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같은 수직선상에 전선을 배열하지 않고 옆으로 약간의 간격을 주는 것을 옵셋이라고 불러요. 옵셋. 그래서 옵셋이 뭐냐라고 송배전선로 가공전선로에서 옵셋이 뭐냐면은 전선 도약으로 인한 상하 전선의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 전선의 수직 배열할 때 수평 간격을 약간 유지해 주는 작업, 유지해 주는 것, 이게 옵셋이에요. 자, 우리 시험 문제죠. 그러면 이제 옵셋이 뭔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대신에 전선 도약으로 인한 상하 전선을 단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냐고 물어보죠. 그러면 옵셋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여기서 정리해 보게 되면 전선의 진동 방지는 댐퍼와 아모르드, 전선 도약으로 인한 단락 방지는 옵셋, 이렇게 딱 정의를 확고하게 머릿속에다가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